위클리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올해 2026년 첫 위클리 브리핑입니다. 올해도 국내외 시장 전망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에서 채권 담당하고 계시는 안예아 책임연구원, 그리고 시황 담당하고 계시는 이성훈 연구원과 함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올해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연초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았는데요. 나스닥은 조금 아쉬웠는데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았고요. 국내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시작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좋을 거다 상고하저 전망도 있더라고요. 올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주식시장 상고하저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상승 동력이 대부분 이제 상반기에 이제 몰려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크게 기인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인이 결국 이제 실적과 유동성 그리고 정책 이 세 가지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결국 이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두드러졌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은 실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실 이 반도체를 필두로 한 이제 상장사 이익 모멘텀이 현재 저는 이제 그 초반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익 사이클은 이제 연중 내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익에 조금 선행해서 조금 본다라고 본다면 상반기까지 사실 이 이익 사이클이 지속된다라는 점이 국내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결국 유동성입니다. 사실 미국을 비롯한 이제 주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새 정부 기조 자체가 유동성을 이제 풀고 있는 환경이 좀 지속이 된다면 사실 자산 가격을 조금 위로 이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반기에 계속 주시장의 메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정부의 정책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이제 국내 고유의 이제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도 올해까지 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정부의 이러한 이제 주식시장 친화적인 정책의 기조가 저는 좀 일관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이 정책 모멘텀을 충분히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좀 이끄는 동력이라고 하면은 실적, 유동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렇게 압축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사실 좀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영향 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하반기 관점에서는 사실 코스피 상단을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결국 이 반도체 이익 전망이 어디까지 상향 조정되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여부 팩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 430조 원의 약 40%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대형 반도체 투톱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사실 일부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거의 130조 원까지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연동 반도체 실적 성향이 이 같은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좀 가정을 한다면 국내 코스피 레벨이 거의 5,000포인트를 이상으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통상적으로 이제 국내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연초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면서 올라오고 2분기에서 이제 3분기로 넘어오는 그 과도기를 지나면서 조금 하향 조정되는 그 계절성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 최근에 나타나듯이 오라클과 같은 이제 AI 수익성 둔화 우려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가격의 상승 흐름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을 저희가 목격을 하게 된다면 사실 시장 레벨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레벨 측면에서는 그 2분기 중으로 5,000포인트를 좀 넘어설 수 있을지
그 여부에 조금 가장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5천 사실 키움증권에서는 4,500 그렇죠. 포인트로 1차적인 타겟을 저희는 4,500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소 좀 보수적으로 네, 네. 제시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5,000P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 유효하다. 네, 2분기 중으로는 네. 사실 4,500포인트를 넘어선다면 네. 4,000 후반대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는 계속 이제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이 베네수엘라 이슈인 것 같은데요. 미국이 정권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도 내비쳤고 또 유가 관련해서 좀 출렁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새해 첫 주말 그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 수도를 조금 전격적으로 습격을 하면서 그 권력이 좀 안정적으로 이양이 될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이제 미국이 좀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둔 상황입니다. 이번 습격의 좀 표면적인 명분은 사실 이제 마약 척결과 같은 부분을 표면적인 명분을 내세웠는데 사실 그 안에 조금 실질적인 목표는 좀 다소 복합적으로 좀 결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 이제 국가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나라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정치 불안이 조금 장기화되면서 생산량 자체는 굉장히 이제 미미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번 습격 같은 경우에는 그 베네수엘라의 좀 석유 통제권을 좀 확보함으로써 그 미국 석유 기업의 이제 인프라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에너지 패권과 더 나아가서 뭐 그 AI에 네. 대한 패권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사실 의도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단기적으로 뭐 유가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좀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뭐 표심을 좀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사실 이러한 행보가 조금 좀 노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반미 세력인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변동성을 유발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 이슈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속 팔로우할 만한 이슈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 유가 같은 부분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인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네네. 지정학적 리스크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그러면 올해 어떤 이벤트들 좀 주목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로서는 좀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가 상반기 좀 말에 예상되는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네. 종료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중간 선거 이벤트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좀 관심사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현재 이제 올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회 금리 인하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은 사실 아직까지 2회 금리 인하를 좀 유지를 기대를 하면서 시장과 연준 간에 좀 간극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5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고 있고 이번 달 1월 중에 사실 그 파월 연준 의장을 이을 이제 신임 네. 의장을 조금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상반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연준 상반기 내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 이벤트가 사실 타임라인 관점에서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주식시장에 좀 친화적인 정책들, 네. 뭐 예를 들면 물가 안정,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한다라든지 이런 친화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뭐 재정 확대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이제 독립성에 대한 훼손 우려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풍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정책이 좀 어떤 식으로 행보가 나타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두 가지 주요한 건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해서 그리고 중간 선거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또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좀 뒤에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올해 이제 또 고성장 저고용 시장이 좀 펼쳐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AI 영향으로 좀 이렇게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건데
어떤 것들 좀 시장에 영향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고성장, 말씀 주셨던 고성장, 저고용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계속해서 상충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고용이라는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한편은 이제 성장이나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두 가지 요인이 상충되면서 계속해서 금리도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5년 한 해 75bp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2025년 10월 중순 정도의 3.9% 선에서 더 하락하지 않고 4에서 4.2라는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시장에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미국채 10년물 4%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뭐 급격한 경기 침체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초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 수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 베네수엘라 이슈 같은 경우로 이제 유가가 급등한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뭐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도 남아있긴 한데 지금 이제 오늘 주말 사이에 지나가면서 원유 시장에 대해서 크게 영향이 없다,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유가도 오히려 시간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유가가 급등하더라도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금리를 좀 자극시키면서 뭐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 영향은 좀 제한적인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앞서 이제 좀 금리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뭐 상반기에는 한 차례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네네. 1월에는 좀 동결할 거다라는 의견이 큰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 이제 고용 지표들 나오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번 주 이제 9일에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컨센서스는 지금 한 5에서 6만 명 정도 신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폭이 축소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실업률 자체는 4.6에서 4.5% 정도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월 실업률 집계되는 과정에서 셧다운 때문에 조사의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이 되면서 4.6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4.5 정도에서 좀 둔화될 거다라는 것으로 좀 컨센서스가 집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 컨센서스 정도로만 발표가 되면 고용 시장이 그렇게 크게 둔화된다라고 보고 있진 않아서 그 우려 자체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페드워치 상으로 1월에 한 13%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고 한 87% 정도는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으로 반영되고 있어서 고용이 크게 둔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폭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올해 중에 금리 인하는 단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의 기대를 남겨져 있고 FOMC 의사록에서도 대부분 위원들이 뭐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시간을 두고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그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적어도 뭐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했던 것처럼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 단행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고용이 조금 더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남아 있어서 시장 금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상단을 좀 막고 있는 건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 단행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단을 막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금리가 크게 급등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연초에 뭐 여러 가지 뭐 자금 집행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충분히 이뤄지면서 조금 오히려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리의 하락 압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1월에 고용 보고서는 좀 둔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동결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반기에 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환율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지난해 사실 고환율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이제 진짜 1,400원이 좀 네네. 뉴 노멀로 맞아요.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1,400원 선에서 크게 변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1,400원 후반선에서 조금 둔화되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상반기 중에는 우리나라 채권이 WGBI라는 그 지수에 들어가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이 조금 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강세 흐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 상방 우려는 상존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1,400원이라는 한 뉴노멀이 다시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수입 물가라는 것들이 좀 상방 압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하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사실은 크게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외 금리 차라든 그런 부분들도 환율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요소이긴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환율과 뭐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그런 점을 고려를 해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다소 금리나 기대가 좀 제약이 되면서 고금리 기조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좀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나 기대를 좀 남겨놨기 때문에 조금 수시로 하방 압력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차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좀 반영을 하면서 오히려 수시로 상방 리스크가 열려 있는 그런 장이 상반기 중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에 따라서 고금리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원래 이제 1월에 강세하는 주도 섹터가 뭐 1년을 이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선 첫 거래일에는 반도체가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했던 것 같은데 올해 주도 섹터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말씀해 주셨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반도체를 포트폴리오에서 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연 주도 섹터,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 주도 섹터는 이제 반도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네.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의 이익 추정치가 사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사이클을 좀 경험을 하고 있고 이 AI 수요처는 이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범용 메모리 쇼티지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가격 급등세가 여전히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는 구간에서는 사실 반도체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 결국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같은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2026년도에 주도 섹터를 바라보는 결국 키팩터는 뭐 이제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결국 실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반도체 외에도 한국이 사실 다른 나라 대비 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섹터는 언제든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익 모멘텀이 좀 견조한 산업은 사실 반도체 외에도 여전히 저희 나라가 잘하고 있는 조선, 방산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같은 이제 기계 업종들이 여전히 이제 견조한 이익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사실 최근에 일부 이제 조선이나 방산주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눌려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주가 상승 동력이 재차 이제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볼 필요가 있고 이제 그 외에도 사실 국내의 이제 상승 모멘텀 중 하나가 결국 정부의 이제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정책 수혜주 관점에서도 이제 은행이나 증권 지주 업종은 조금 포트폴리오의 일부 조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주주 완화를 확대를 하고 기업 지배 구조를 이제 개선하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낼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해당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랑 이 정책이라는 두 가지 축에서 좀 업종을 고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실적 그리고 정책적인 기대감들로 짚어주셨고요. 지난해에도 좋았던 조선과 방산 그리고 전략기기 좀 같이 반도체랑 긍정적인 전망 주셨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변화하는 부분으로 나타나면은 뭐 지주사라던가 은행권 관련해서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올해 투자하시는데 좀 길잡이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위클리 브리핑 이렇게 제가 사실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네,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종종 같이 한번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